배터리가 이제 유통이 되는지, 이제 전자 배터리가 출시가 됐는지, 그리고 이 안전 기준이 이제는 왜 생겼어야 되는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제 구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안전성 평가나 안전성 검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발표하실 KT 정대범 팀장님께서 이제 전문가신데 약간 좀 만약에 교수를 잡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이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발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간략한 구조와 이제 이 구조의 특성상 왜 위험한지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유해 조건 그리고 이 이해 조건에 일어나는 컨디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형 기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평가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10월 19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재사용 전지 안정성 검사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배터리라고 하면 이제 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일상생활 뭐 휴대폰 배터리부터 뭐 전기차, 뭐 ESS 관련해서 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었던 거다 축전지나 아니면 뭐 니켈 메탈 전지와는 달리 좀 어떤 높은 밀도 그리고 전압 그리고 좀 그 다른 전지에 비해서 충분한 성능이나 낮은 자가 방전율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온도 범위도 다른 좀 전지에 비해서 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최근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양극, 음극,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로 이제 네 가지 주요 부분을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이온 소스로 이제 배터리의 용량이나 평균 전압을 결정하게 되는데 많이 아시다시피 뭐 양극에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루어지는 NCM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죠. NCM이나 중국에서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 LFP 종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에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핀이나 그래파이트 같은 흑연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흑연이나 뭐 그러니까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실리콘으로 실리콘을 도입을 하려고 많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고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이온 양극과 음극 사이에 존재해가지고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이제 단락이 되면 이 단락을 막아주는 역할과 이제 리튬 이온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잘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리막이 있고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가적인 이제 첨가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해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튬 작동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 그 양극에 이제 원래 리튬 소스인 양극에 이제 리튬이 저장되어 있다가 전기적인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음극적으로 이제 리튬 이온을 흘려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자가 이동이 되면서 충전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엔트로피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리튬 이온이 음극에 존재하는 것보다는 이제 양극에 원래 있는 상태로 양극에 존재하는 것이 더 이제 엔트로피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방전 같은 경우에는 음극에 있던 이제 리튬이 이제 양극으로 지금처럼 양극으로 리튬 이온이 이동을 되면서 전자도 이동이 되면서 이제 출력을 내면서 방전이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이러한 메커니즘과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원소형이나 뭐 파우치, 닷형, 코인셋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양극의 특성이랑 음극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사실 이제 NCM을 쓰는 이유가 이제 저희 전기차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원소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니켈 같은 경우는 에너지나 용량,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과 수명, 망간 같은 경우에는 수명.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좀 고출력에 해당되는 이제 전기차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알루미늄 섞는 NCA 배터리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이제 사실 전기차 처음에는 뭐 NCM 532, 뭐 622, 현재는 811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차 이제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니켈의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발트 가격이 이제 다른 원소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발트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코발트 프리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품 개발을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파이트나 그래핀 같은 이제 흑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흑연보다는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실리콘이 구조적으로 훨씬 더 이게 실리콘을 썼을 때는 거의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이제 용량이 크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방전이 진행되면서 이제 팽창이 되고 수축이 되는 이제 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문제 때문에 사실 실리콘만으로 사용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픽 흑연에다가 이제 실리콘을 5-8% 혹은 10-8% 좀 섞는 것으로 지금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발전이랑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향상, 그리고 가격 경쟁력, 충전 시간 단축 등 이제 좀 다양한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니켈, 코발트 프리, 혹은 이제 알루미늄을 섞는 NCA로 가고 있는 추세고요.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을 섞어서 복합재를 어떻게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LiPF4로만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 첨가제를 좀 사용을 하면서 이제 뭐 열 방출을 좀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는 거를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 뭐 자가 방전율을 조금 이제 그 속도를 늦춰주거나 하는 첨가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PEDP 그리고 세라믹 코팅막 등이 있는데 마이너하게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메이저하게는 이 분리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배터리 셀을 이용해가지고 그 저희 용량에 맞게 원하는 전력과 원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셀을 병렬로 연결해서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진결로 연결해서 더 전압을 높이든지 그 사용 목적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모듈, 팩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팩과 이제 BMS가 다 포함된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다양한 구조를 봤는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실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전 기준을 좀 강력하게 가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고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이제 열이 발생하는 이제 메커니즘이 됩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 오퍼레이션 중에서 충전이 되든 방전이 되든 쉽게 생각해서 사실 이제 핸드폰 충전을 하게 되면 좀 빠르게 기계를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하면 이제 배터리가 탁해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사실 리튬 이동이 상당한 열을 발생을 시키고 이제 제조사에서는 이 열을 어떻게 방출을 잘 시키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사에서는 열 방출과 이제 이 냉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조사에서 생각한 규격을 벗어나는 순간 이제 열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제 배터리가 과열이 되고 이제 배터리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러니까 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잠깐 나타내었는데요.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제 위의 상황에 크게 네 가지 정도, 세네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적인 이해가 있을 거예요. 충격이나 아니면 관통, 눌림, 이런 것들에 대한 기계적인 위해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과충전이나 아니면 과방전이나 이런 정기적인 위해가 있을 거고, 아니면 열이 너무 가해져가지고 이런 열적인 위해 상황이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이런 위해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열이 올라가면 이제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130도부터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리튬 이온이 과도하게 빠르게 이동되기 때문에 굉장한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럼 열이 발생이 되면 이제 이 전해질이 굉장한 가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을 통해서 이제 전해질이 가열되고 이걸 통해서 화재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림을 보실 수 있도록 BMS를 이제 잘 설계를 하고 PTC라는 이제 모해로도 잘 설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BMS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비해 같은 경우 뭐 과충전이 된다거나 과방전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열이 올랐을 때 충전을 끊는다거나 이런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이제 BMS를 잘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모해로도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BMS나 PTC에서 이제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필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제조사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와 같은 시험인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해 사항을 이제 저희 규격대로 잘 이루어져가지고 안전한 제품만이 이제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게 됩니다. 이제 말로 변해서는 조금 이게 애매한데 이제 간략하게 보시면 이게 이제 덴드라이트, 그러니까 충전이나 방전, 과충이나 과방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전극에서 일어나는 덴드라이트 현상을 이제 크라이오 샘을 찍은 건데 이렇게 이제 뭐 한 번에는 이렇게 잘하지 않겠지만은 계속적인 과충전에 의해서 덴드라이트가 자라면서 이게 그 세퍼레이터를 관통하게 되면 이제 순간적으로 내부단락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관통 시험인데요. 이제 관통 같은 이제 못으로 이제 이 전극을 이제 쭉 이렇게 관통이 됩니다. 그럼 이 전극이 관통이 되면서 이 양극과 음극 그리고 세퍼레이터 전해질이 다 뚫리면서 그리고 보시면 순간적으로 이제 이 분리막이 점점 흡수되는 열이 오르면서 이제 분리막이 다 타고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쨌든 뭐 기계적이든 전기적이든 아니면 열적이든 이제 분리막에서 온도가 오르고 이 왜 열폭주가 왜 위험하냐라는 것은 다음 편에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셀 만든 사실 셀 하나로만 구성되는 게 없고 대부분 다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의 셀에서만 이제 위해 사항이 가해져가지고 열이 발생한다면 인접셀까지 다 열이 오르고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화재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이 열폭주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거는 이제 뭐 과충전 모사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SEI가 이제 좀 분해가 되면서 이제 점점 올라가면 전해질에서 열을 받고 이제 이게 한 130도 정도 되면 이제 분리막이 이제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분리막이 녹아내리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이 되면서 굉장한 열을 발생을 하고요. 이제 점점 열이 오르면 이제 300도 정도가 되면 사실 이 양극에 이제 리튬 옥사이드는 이제 어쨌든 옥사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300도 이상이 오르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양극에서 계속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전기장 화재가 나면 물로가 깨울 수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각으로 끄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질식소 같은 경우에는 양극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질식으로는 이제 끌 수가 없고 이건 그냥 에너지가 이제 다 소비될 때까지밖에 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최대한 빨리 냉각을 시키면서 끌려고 이제 소화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열폭주가 굉장히 무서운 게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처음에 이제 벤팅으로 시작이 되는데 벤팅이 되고 열이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이제 인접셀까지 다 타면서 이제 굉장히 빨리 열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런 열폭주가 좀 뭐 화재가 났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화재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제조사에서도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험인재 기관에서도 안전기준을 정할 때 어찌되었든 전기차 입장에서는 좀 승객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좀 승객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도록 아니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기준을 정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을 이제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통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성능 평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혼합 배터리 아니면 아이오닉 배터리가 뭐 용량이 얼마고 전압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성능 평가가 있겠고요. 이제 진동 이제 전기차가 운행이 되면서 뭐 진동이나 아니면 뭐 열 충격이나 아니면 뭐 침수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환경적 시험, 뭐 다른 말로 실내성 시험이라고 하는데 실내성 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위해 정기적인 위해 시험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요.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제 복합적인 것을 다 만족을 하면서 지금 안전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이 안정성 평가, 이제 안정성 기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소비자에게 2차 전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검증을 위해서 시험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장비와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시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단락, 충전, 아니면 뭐 진동이나 낙하 이런 것처럼 저희가 전기차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극한 상황을 생각을 해가지고 전기차를 운행을 하면서 일어날 법한 그 항목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규격이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나 ESS 등 이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시험 항목은 비슷한데 그 약간 그 상세 규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맞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안전성 시험은 정기적인 시험, 기계적인 시험, 열적 시험, 환경적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목적별로 전기차, ESS, 휴대용 전지를 나눠가지고 다양한 규격 그리고 다양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저희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안전성 시험, 성능 시험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동축 전지 시험, 안전성 시험이라고 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이 구동축 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로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용법에 있는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현재는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 전에는 이제 모든 자동차에 대한 구동 배터리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세분화가 되고 이제 조금 좀 다양한 구동용 배터리가 나오게 됨으로써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후에는 작동 전압이 60V 이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 제휴니까 벤츠나 볼보와 같이 이제 약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 이제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부터 이제 이 구동식 전지를 시험한다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2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총 12가지 항목을 지금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진동에 대한 진동 시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일교차가 높고 아니면 겨울과 여름에 대한 이제 온도차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라이빙 열충격 시험, 그리고 침수 시험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듯이 이제 이 구동식 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폭발이 없어야 되고요. 바닥의 시험에 따라서 파열이나 전해질 누출, 변형, 발화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열적, 정기적 안전성, 화학적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지만 이제 저희가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서 이게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구글에 이제 구동축 전지 안전성 시험을 치시면 이 시험 항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동 시험에 대해서는 복합진동 시험기, 열충격은 이제 열충격 시험기 같이 그 목적에 맞는 장비를 이용해서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배터리가 패스가 되고 어떤 배터리가 이제 페일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동영상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았겠지만은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 연구도 마찬가지로 제조사와 사실 좀 NDA를 맺어가지고 시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좀 보여드릴 수 있는 항목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압착 시험인데요. 이제 이 배터리를 이제 한 3분 이내에 100에서 105kN일 겁니다. 이 정도 압착 하중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미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약간 시연이어가지고 끝까지 안 밀었는데 그 압착 하중이 될 때까지 쭉 밀어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합격이 되는 그런 시험이고요. 압착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사실 이게 눌리거나 아니면 이게 찢김이 있으면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압착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자체보다는 이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판 지그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가능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이게 좀 찌그러진다 하더라도 이제 배터리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설계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슬레드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배터리를 출발을 시켜서 이 지그에서 배터리가 이탈이 되지 않는지 발화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보는 시험입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일이는 부분인데요. 이거 불이 나지 않았잖아요. 페일이 되면 충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원래 있는 자리에서 배터리가 이탈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이탈이 된다면 이 배터리 자체가 안전한지 아니면 이게 불안정한지 모르는 랜덤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이 되더라도 이제 페일을 지금 저희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침수 시험인데요. 이제 이 배터리를 이제 0.6V 정수에 담아서 불이 나지 않아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배터리 안에 그러니까 염수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배터리에 이제 단락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음극과 양극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리튬 에너지를 이제 방전시키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열로 바로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가 된 배터리를 본다면 그냥 넣으면 기포도 없이 완전히 이제 딱 밀착돼서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소 시험에 대해서 보면 이제 이거는 LPG 번호로 지금 진행하는 시험인데요. 여기 LPG 같은 경우에는 2분 정도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불을 끄고 이 배터리가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겉에는 불이 붙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 배터리 내부에 이 열이 가해졌을 때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이제 연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배터리가 출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이제 KNVSS라고 하는데 부동산자 안전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기준을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어쨌든 부동산들만 다루면 조금 아실 것 같아가지고 US 18.3이라고 이제 배터리를 이제 배나 이제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이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인데요. 이제 유엔 38.3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배나 비행기에 이 배터리를 싣기 위해서는 이제 항공사나 아니면 운항사에서 이 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통과했는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제 고도시험 같은 경우 이제 총 8가지 항목을 보는데 이제 고도시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터리 항공 운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 기압 강화를 버틸 수 있는지 서럴 테스트, 진동, 충격 그리고 외부 달력이나 충돌, 과충돌, 가해자 문제. 어찌되었든 이제 운송 중이나 그러니까 운항 중에 일어날 것과 상황들을 구사를 해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이제 배나 비행기에 실어줄 수 있다고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통과를 한 제품들만 이제 소비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시험을 통과를 한 시험들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사용자재 안전성 검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검사제도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다 잘 말씀해 주셔서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이 제사용자재 안전성 검사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이제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 그러니까 배터리를 재사용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위법인지 아니면
적합 한제에 대해서 없었는데 사실 이 전기차 보급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폐배터리가 사용한 배터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산업을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 안전관리법을 개정을 하면서 10월 19일에 부서진 KC1년형 3회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서 이제 이 재사용 전지를 이용해서 의료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이 만든 제품을 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술 표준화가 이제 뒤에 발표하신 KT 전재훈 팀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 많이 노력하셔서 이제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안전기준 적용 범위부터 보자면 사실 이제 본래 용도로 사용되었던 보통은 다 전기차겠죠. 이제 이런 충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사용전지 모듈 그리고 이를 또 재조립한 재사용전지 시스템에 대한 검사 방법과 이에 따른 요구 사항에 대해서 통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기준 항목에 대해서 보면 보통 재사용전지 모듈 같은 경우에는 사전검사 3가지 항목과 정기적인 검사 이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수검사에 실시하게 되는데 그리고 먼저 재사용전지 모듈과 이제 재사용전지 시스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재사용전지 모듈이라고 하면 이 전기차에서 타이머가 된 사용 배터리 팩 그리고 이 타이머된 사용한 배터리 팩을 분해한 모듈 또 여기서 분해된 셀이나 셀 블록까지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재사용전지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사용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재사용전지 모듈 이제 검사인 8개의 항목을 통과한 모듈을 가지고 셀이든 셀이나 셀 블록이든 모듈이나 아니면 배터리 팩이든 이런 재사용전지 모듈을 가지고 원하시는 제조사에서 원하시는 응용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 BMS도 가실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재조립된 그 최종 그 제품에 들어가기 전 최종 제품을 재사용전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8가지 항목,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재사용전지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검사, 일련 번호 부여나 아니면 사전 정보, 그리고 이제 외관 검사, 누출이나 부푸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사전 검사를 테스트를 하고 이제 사전 검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애들을 바로 배기를 하고요. 일단 사전 검사가 통과된 애들에 한해서 OCV나 가령 검사, 용량 검사, 내부 저항, DC랑 AC 저항을 진행하고 있고 자가방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서 재사용전지 모듈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이 재사용전지 모듈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신 제품에 한해서 이제 최종 제품 배터리 2차 사용 같은 경우에는 골프 카트가 되실 수 있고 DSS가 되실 수 있고 어찌되었든 그런 응용 제품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재사용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과충전 전압, 과충전 전류, 그리고 과열 제어가 잘 되는지 이런 기능 안정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걸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응용 제품을 싣고 통과가 가능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산업분야 국편 게시판에 KC 1년형 3일에 대해서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시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르노코리아 자동차 김경준 매니저님께서 전기차 시장 기반 및 충전 인프라 기술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김경진 프로젝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 변화 전망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탄소중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탄소중립 이동성 보고도 있고, 그래서 이런 탄소중립이 왜 나왔냐면은 이제 그 주된 환경 오염의 대상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많은 탄소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생기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전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 자동차의 규제도 바꾸고 있고요. 또 전기차로 또 바꿀 수 있게끔 전환하는 제도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노 에미션 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수준 이상의 이제 그 CO를 발생시킨 차에 대해서는 출입을 이제 금지를 시키고요. 또 향후에는 앞으로는 그 내연기관 차는 이제 특정 도시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규제도 이제 다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 시내에 대해서도 오전 몇 시하고 오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디젤 차량에 대해서 아마 좀 출입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가 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이런 규제가 생기면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대체할 사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기차 업무를 한 지가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전에 사실 전기차가 구입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생소하게 하면서 과연 전기차로 넘어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코비드19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차량이 전기차로 나오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차 개발을 이제 거의 중단한 나머지 있는 차량을 가지고 당분간에 플랜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EU에서요, 이제 그 어느 쪽에서 이제 그 CO를 많이 발생하는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CO를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어바모빌에서 도심에서 사는 자동차 쪽에서 이제 많은 유해가스가 나오더라 이렇게 좀 조사가 됐고요. 한 19%가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만드는데 이제 일조를 하는 거죠, 자동차가. 그래서 이게 이제 온실가스가 뭐냐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CO를 통해서 대기 이렇게 지구로 이제 가스가 붙어서 결국 온도 상승 효과가 이뤄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요즘 이상기후가 사실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장마도 좀 그렇고 이제 북극에서 얼음도 녹는다 이런 것도 지금 뭐 유튜브나 신문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45만 6천 명이 이 환경 오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된 질병으로 이제 좀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비가스가 좀 심각하고요. 근데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제 길에서 보면은 이제 공회전하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차시동 켜놓고 뭐 에어컨을 킨다든지 밤에 보면 특히 그런 차들 많죠. 이제 유흥가 보면 이제 카니발 디자인을 아주 쭉 서있으면서 계속 틀어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지는 이제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배기가스가 우리 인체에 많은 문제를 끼치고요. 이렇게 이제 유럽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봤을 때도 유럽은 굉장히 많은 충전기를 이미 2020년에 지금 깔았고요. 지금은 이제 한 2배 하면서 100만 기 정도의 이제 충전기가 이미 중국 전 도시에 이제 설치가 되고 전기차로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왜 전기차로 바꿨냐면은 일단 중국이 이제 그 대교를 심하긴 하지만 자동차 관련 기술이 기존의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는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이 후발주자다 보니 그 정도의 기술을 좀 사실은 따라가기 좀 어려웠고요. 반면에 전기차로 이제 빨리 전환하고 보조금이나 관련된 제도를 함으로써 굉장히 전기차에 대한 기술이 많이 좀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프랑스, 유럽 회사지만 지금 중국 쪽 지리자동차가 맞을 거예요.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신차를 같이 개발하고 있고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마 볼보 그룹, 벤츠 뭐 이런 회사들을 다 아마 소유하고 회사라서 상당히 저희가 만나기 전에는 좀 중국 회사 뭐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만나봤는데 상당히 이제 수준 높게 이제 그 기술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차량에 대한 상품성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이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주시장이 유럽하고 이제 중국 쪽이 좀 사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떠오르는 게 북미 시장도 상당히 지금 전기차를 이제 공격적으로 보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유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전기차로 바꾸게 될 경우 얼마나 온실가스 발생 효과를 줄일 수 있는지 하는데 이 지금 에미션 레벨 디젤 기준입니다. 디젤 됐을 때 상당히 높은 이제 요 짙은 이제 파란색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CO2가 발생하지만 폴란드에서 전기차를 도입했을 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마이너스 22% 정도 발생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피안 유니언에서 유럽의 이제 굉장히 큰 국가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거기서 이제 그 전기차를 도입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마이너스 54%를 줄일 수가 있었어요. 반 가까이 줄여서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독일은 이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나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9%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를 이제 아까 좀 가야 되죠. 19%나 이제 온실가스나 이제 CO 발생이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로 이제 가속을 시키는 게 확실해져서 이제 전기차 전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V가 이제 그 V2G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기차가 많아지면은 그 많은 전기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질문 매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 전기를 만들려면 이제 발전소가 필요하고요. 주로 이제 화력이나 원자력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원자력은 거의 이제 사실상 없어진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활발하게 또 연구하고 있는 게 V2G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를 전기를 이제 수요가 이제 같지 않을 때 차를 충전해놨다가 또 수요가 필요할 때 차량에 있는 배터리를 역으로 이제 감전을 시켜서 우리 집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공공시설에 연결해놔서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를 이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된 전력표를 가지고 그 양방향 충전에 가능한 V2G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하는데 이제 차량 한 대당 V2G 기술을 쓰게 되면은 소나무 한 그루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이제 사실 그래서 배터리죠. 배터리에 대한 내구성이 상당히 갖춰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에서 조사하고 시험 기간 결과도 계속 테스트, 라이프 사이클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까지는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왜 전기차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부터 사실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오셨고요. 자동차에 대한 이제 그 신차 요구입니다. 각 기업들이 많이 이제 바꿨습니다. 더 이상의 내연기관 차 없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회사 테슬라 유명하죠. 수박에 BMW 지원돼 있고요. 현대모르도 기아도 이런 회사 이런 로고까지 다 이제 2D 사람들이 바꾸면서 옛날에 로고도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회사도 이제 굉장히 단순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런 로고들도 최근에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주로 이제 모빌리티가 형성이 되는 예정이고요. 이제 이모빌리티 나옵니다. 자동차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으로 바꿔가면서 사실 그 전기 자동차 하나만 두고 나서도 굉장히 연결된 게 되게 많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케이스라는 거 아시는 분에게 차량이 커넥티브 되고 그다음에 또 공유 서비스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전기 차량 두고 이제 굉장히 많은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자동차를 살 때는 그냥 그 주행이나 운전이나 수다 썼지만 차량에서 즐길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냥 자율주행 되는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옵션을 좀 안 두더라도 최소한 이제 그 고속도로나 이런 직선도로는 핸들을 놓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동차를 다들 뭐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캠핑이나 이제 외부에서 즐길 때 차를 이용해서 캠핑도 하고 전기도 있으면 수많은 이런 공간을 많이 여기에 핵심 이제 EV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서비스도 이제 많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자동차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주유소도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주유소 사업이 이제 예전 같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기름값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를 바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존 이제 주유소를 하시던 이제 뭐 사장님들이나 이런 회사들도 전기차까지 같은 사업군에 이제 넣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반면 또 OEM에서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충전사. 그러니까 결국은 충전사업에 하면 돈이 된다고 이제 지금 하는 거죠. 지금은 큰 이제 저희도 충전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일단 비싸요. 충전 인프라 구축하려면 전기 시설을 해야 되지. 충전기가 한 3, 4천 해야 되죠. 주유소 짓는 것보다 비용은 사실상 더 들어갑니다. 급속도로 할 때는. 하지만 어쨌든 향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큰 기업 위주로 많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 국가별로요 이제 친환경 전환이나 또 이제 각 회사별로 이제 우리 언제부터 EV로 이제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이제 선언한 이제 그림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도까지는 이제 디젤 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40. 여기는 아예 쓰는 뭐냐면은 내연기관차 자체를 이제 아예 만드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40년 따져보면 10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내연기관 차를 사실상 없어지게 되면 기존에 또 종사하신 분들도 이제 이거 뭘 먹고 살면 큰일 났다 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기차가 바뀌면서 이제 소모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교환도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많이 고칠 것도 없고 저도 이제 전기차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의 2014년식 전기차 SM3 전기차가 있는데 특별히 고치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소모품도 와이퍼 정도 바꾸게 되고요. 그렇게 많은 브레이크 패드도 안 바꾸고요. 팔만 탔는데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회생제동기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계가 이제 많이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회사들도 보면은 이제 볼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디젤은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게 소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볼보 쪽과도 이제 GD 자동차 볼보 같이 돼 있어서 엔진 라인업 보니까 진짜 가솔린 엔진 딱 두 종만 있어요. 굉장히 작은 1.6 엔진하고 2.0 터보 엔진 두 개로 모든 차종을 이제 커버한다고 하이브리드까지.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플러스 25년부터는 25% 이상 올리게 되는 GM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 이상의 차를 이제 2023년까지 출시하겠다는 계획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위주로 이제 차량 라인업을 구성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로 이제 바뀌면서요. 이제 주행거리 사실 관심이 많죠. 몇 킬로 가야 되는 차를 사야 되는 거야. 충전하기 좀 편하니까 한 번 충전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한 번 충전 부산 한번 되니 하면 안 돼 하면 힘들겠네. 내연기관 사야지. 그런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주행거리는 이제 한 최소 600km 이상 나오는 그런 배터리 팩과 이런 최적화 설계를 통해서 차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가면서 요즘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습니다. 기존은 이제 내연기관 차를 갖다 놓고 그 차를 좀 이제 좀 바꿔서 전기차 시스템을 바꿨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제 전기차로 차량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간사고도 높고 그다음에 안전성이나 차량이 되게 좀 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연비 중에 많은 도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중국 시장 커지고 있어요. 제가 올 초에 이제 상해 모터쇼를 다녀오신 분이 보고서를 봤는데 중국에 있는 진짜 못 들어본 전기차 브랜드가 한 50개 이상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커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중국이 굉장히 많은 이제 배터리 만든 차를 원재료를 많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LFP라고 합니다. 리튬도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많이 지금 중국에서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중국 시장을 우리가 배척을 한다고 하지만 좀 배척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막 복귀가 되게 힘들어요. 자동차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으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취득한 원재료를 53% 이상의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나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자국 보호 위주로 가는 현상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도 그런 법을 발의해서 반드시 프랑스에서 취득한 재사용 원료를 많이 59%가 6%를 써야만이 프랑스 정부가 이제 보조금 준다 이런 게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프랑스로 수출하는 회사들이 좀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이제 가면서 이제 차량의 디자인이 세단 형식이 아니고 요즘 전기차도 다 보면은 이
이 크로스오버 스타일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SUV는 좀 투박한데 SUV도 아니면서 SUV 같으면서 또 세단은 아니고 하는 이제 크로스오버 스타일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이 배터리가 하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약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좀 전체적으로 좀 위로 높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공간 활용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보면 테슬라 차 같은 경우는 프렁트 라운에서 이쪽에 짐실을 공간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차량의 디자인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글로벌 오토메이커 레이팅이라고 해가지고 ICC라는 이제 그 글로벌 자동차 이제 그 기술 현황에 대한 조사 회사에서 조사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마켓에서 어느 회사가 EV는 선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마켓 도미넌스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BYD하고 테슬라가 기차 쪽에서는 굉장히 최고인 것 같아요. 이런 조사가 됐고요. 사실 테슬라 전기차는 사실 테슬라만 생각하죠, 우리들도. 그리고 이 BYD가 전 세계 판매량이 현재는 BYD입니다. 중국하고 유럽 쪽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고요. 한국은 사실 왜 안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가격도 나쁘지 않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이제 BYD가 1등이고 테슬라가 2등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쫓아가는 회사입니다. 이제 뭐 사이판 중국 쪽그 GM 계열사고 지리, 그다음에 폭스바겐, 쭉 있는데 벤츠, 현대는 이제 전기차 전향을 하면서 이제 쫓아가는 회사고 근데 약간 현대차도 좀 전기차 전환 좀 빨리 하진 않았어요. 2010한 5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버는 굉장히 느리다는 이미지. 아직까지 좀 전기차를 좀 더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빨리 안 나서는 회사는 일본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닛산이나 토요타 이쪽은 아직 혼다도 있고요. 일본 스코다. 그러니까 일본 차를 보면은 아직 그 하이브리드에 좀 집중돼 있고 괜찮은 전기차 아직 사실 없어요. 일본 차들이. 그리고 상당히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좀 경향이 있고 반면에 일본 회사들이 이제 그 내연기관이나 뭐 이렇게 그 수소 쪽이 아주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술적인 우위를 또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술적인 우위는 테슬라가 기술 선도 1위다라는 BMW 올라왔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여기서는 백기했지만 상당히 빠르게 쫓아왔습니다. 3위의 기술적인 레벨로 차지하고 있다. 역시 일본 차들은 좀 많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 인프라 현황을 보면요, 그래프만 봤을 때 이제 검정색 라인이 전기차 판매 라인이고 이제 하늘색 바는 이제 그 충전기 현황인데, 이제 충전기를 잘 보시면은 42만 2,383대가 팔렸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차가 이 정도 팔렸는데 충전기 같은 경우는 부족해요. 14만 5천 완성만 구성은 80개밖에 안 되고요. 그럼 이제 충전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부족하니까. 차는 많이 팔렸는데 사실 지금 충전기가 많이 좀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부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충전 사업에 좀 스피드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다른 쪽은 다 보조금 줄었어요. 부채 사업 좀 했는데 전기차 충전 쪽에 그 지원 사업 금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쪽이 앞으로 좀 시장이 좀 커질 것 같고요.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분야의 로드맵 보면은 이제 공용 이제 충전소가 참 많이 확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충전 기술에서 V2G나 V2L에서 차에서 전기를 뺏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국가에서 차에 대한 보조금을 더 줍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사업기술 구출력,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뭐 충전 요금제 현실화를 올리려고 해서 기존에는 거의 공짜 수준으로 충전했어요. 1kW당 100원이면 70원, 100원 했는데 1kW 하면 한 5kg 갑니다. 싸죠? 5kg 가는데 100원 정도 합니다. 내연기관차 한 1리터 한 10kg 정도 전으로 가는데 200원 가는데도 이제 10kg 가는 거죠, 전기차인데. 그러니까 이제 수리차 안 맞으니까 이제 300원까지 올렸어요. 그래도 싸요. 내연기관차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전기차를 많이 사는 회사들이 이제 그 기업이나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업무차를 전기차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제 직원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충전을 계속해서 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장님은 좋은 거죠. 유지비도 싸고 세금도 싸고 유류비도 싸니까. 그래서 이제 업무차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각 회사별로 이제 충전용 어떤 서비스 이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테슬라 슈퍼차량, 현대 EP, 포르쉐에서 운영하고 이제 현대자동차 EP의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충전 인프라 서비스에 이제 사례가 나타나는 EPC라는 이제 현대차 전용 브랜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충전기들 사실 이제 조금 수준이 좀 많이 낮았어요. 오류도 많았고 충전도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방금 현대차 OEM들 들어오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고 품질이나 평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타사차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다 이런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잔여 충전 시간이 얼마 남았다. 그래서 뭐 70%면은 보통 80%의 차량 충전 끝내기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10%만 이쪽 5번은 빠지겠냐면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좀 효율을 그러니까 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가는 데는 전기차만이 이제 결국 탄소 중립 전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이제 중립으로 가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자본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탄소 중립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직군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어느 직군은 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그 ESG라고 아시죠?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친환경 정도로 이제 가야 이제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ESG 기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됐는데요. 2023년 3년도에 환경지수 보조금 주는데 전기차 살 때는 이제 국가 보조금하고 이제 구매자 지불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680만 원 보조금을 주고 복잡하게 쭉 해서 결론은 최대 주행거리가 높고 저온 성능이 좋은 차가 많은 이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최소 400km 이상 주행거리가 나오는 차를 사셔야 최고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인데 좀 약간 좀 기술적으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설계를 할 때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표준 위주로 차량을 설계하고 있고요. 표준에는 ISO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또 IC, 안트리플이 있는데 ISO는 이제 차량에 대한 그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출력하는 거고요. IEC는 이제 국제전기전자위원회라는 이제 표준위원인데 전기장치 통신에 대해서는 IEC, IEE에서 정의하는 표준에 따라서 차량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존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이 사실 의존을 거의 안 했어요. 제조사에서 자기 이제 노하우로 차량을 설계하고 차량을 판매를 했었지만 전기차로 바뀌면서 주요 이제 성능 지표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을 바탕으로 이제 법규가 생기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표준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제품을 만드실 때 이쪽 이모빌리 쪽 관련해서 만드실 때는 내 제품이 어느 표준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증 시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잘 아시죠? 근데 전기차로 가면서 대부분 이제 전기장치거든요. 전기장치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내가 판매하거나 내가 뭐 수리를 할 때 이제 그 인증이 돼 있거나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제조를 하거나 판매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이제 그 제조사나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걸 사실 옆에서 많이 봤어요. 어느 분이 이제 무슨 로봇 충전이라는 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전혀 이제 표준이 안 맞는 거예요. 판매를 하려고 했더니 인증 대상이라는 거죠. 인증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만든 그 대표님은 이제 팔지도 못하고 돈을 돈대로 투자했고 상당히 이제 들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암초가 이제 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제품을 구상하실 때는 표준을 항상 좀 염두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컨설팅 같은 것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이제 시스템을 보면요, 이제 굉장히 시스템이 간단합니다. 엔진도 되게 단순하고요. 앞에 보면은 이제 이 충전 인let에서 차량 외부 충전 용량 충전 인렛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보드 차선 충전 장치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어 내지 이제 전기차는 모터 혈소가 되기 때문에 감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装을 통해서 차량의 구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인데 배터리와 연결돼 이제 고전압 하네스라서 고전압 배선으로 연결돼서 이 전기차 시스템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품이 되게 단순해요. 이제 내연기관차 엔진을 열면은 한 2,000개 정도 부품 들어가고 센서까지 다 하면은, 근데 전기차는 큰 부품으로 보면은 많아야 한 2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지 보수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전압, 이 주황색 선은 이제 고전압이거든요. 이러한 선에 대해서 억세스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괜히 이제 잘못 만져서 실제로 감전이 되거나 이제 상해를 입은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자격이 있어야만이 이 고전압 하네스를 탈거하거나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에는 이제 많이 좀 미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교육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 이제 충전기인데요. 충전에는 이제 AC 충전하고 DC 충전이 있는데 AC는 이제 교류 충전입니다. 그래서 교류 전원을 이제 외부에서 받아서 차에 내부에 있는 이제 전력변환 장치가 DC로 바꿔서 이제 충전하는데, 이제 장점은 이제 충전기가 싸요. 교류 충전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전력변환 장치 모든 게 차에 있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싸고요. 그렇지만 좀 느리다는 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고요. 그리고 외부의 전기에 대한 이제 설치나 전기품에 좀 민감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DC 충전은 대용량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반면에 이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충전소. 그래서 이제 충전소를 이제 좀 늘리고 싶어도 이제 DC나 급속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여기서 DC를 한 10개 정도로 설치하면 AC는 한 200개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규모로 봐야 되는지 성능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교류 충전 시스템은 이제 차 안에서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지 나타내는 건데요. 외부 충전기가 있으면은 이제 충전 플러그를 통해서 서로 이제 충전도 이제 서로 이런 약속된 신호가 있습니다. CP라 해서 컨트롤 파일럿 라인 통해서 충전에 대한 제어를 통하고 차에서 충전을 해도 될 조건이다 판단이 되면은 그때 충전 요청을 해서 충전이 돼서 이런 전력 변화를 거친 다음에 배터리 충전이 됩니다. DC는 좀 복잡해요. DC는 굉장히 이제 큰 높은 전력을 충전하기 때문에 차량에서 사전에 충전기 쪽을 체크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절연이나 전압, 최고, 최저 전압, 전력을 확인하고 이 모든 게 충족을 해야만 차에서 충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충전에 대한 이제 그 프로토콜도 PLC라서 전력선 통신이라는 별도의 통신 규격을 써서 이제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에 대한 오류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 충전 회사들하고 테스트 해보면은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좀 많이 좀 올라왔어도 전기차 운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충전 문제 안 겪어보신 분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DC 충전기가 조금 이제 까다롭다 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이제 충전이 있는데 한국만 말씀드리면은 국가 이제 동일한 이제 충전 플러그 소켓 형상을 쓰고 있습니다. 콤보원이라고 하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국가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NACS라서 북미 충전기를 이제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테슬라가 매직동이라는 이제 아우터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정시 지금 테슬라 충전소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잘 설계해놨어요. 충전도 잘 되고 문제도 없고, 제가 기존에 한국에서 충전기를 만들던 회사들보다 역시 대 OEM답게 잘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충전 사업 안 하고 있어서 어설픈데 이상한데 충전하지 마시고 그냥 테슬라 충전소 가세요. 이런 걸 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국가별 충전 인프라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충전 속도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충전에 대해서는 이제 표준 충전하고 급속 충전, 초급속 충전이 있는데 표준 충전은 7시간 정도 되고 급속은 40분, 초급속은 5분 충전해서 100km 갈 수 있는 게 이제 초급속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충전소를 좀 말씀드려 해놨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가 NACS 한국말 낙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유럽은 콤보트라는 형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중국은
변경을 하려고 계속 공청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변경된 가능성은 좀 있고요. 이때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차도 그렇지만 충전기 시장도 조금 이제 정리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요 제가 이제 배터리 이제 테스팅하고 인사이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요신 분들이 주로 이제 배터리 쪽 관련된 것이 많이 쓰신 건 같아요. 아까 앞쪽에서도 이제 KCL에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배터리는 이제 이런 단위 파운치셀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파운치셀을 통해서 배터리 모듈을 뚫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모든 제어를 BMS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화학적인 구조나 메카니컬을 만들지만 결국 배터리에 대한 제어에 안전 관련된 이러한 제어나 정보는 BMS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재활용 많이 관심 있으시는데 이제 사전에 이제 차량에 있는 BMS를 통해서 이 배터리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취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같이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가 상당히 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면은 향후 이제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밸류 가치를 매기는 데 큰 도움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르노에서 이제 추격하는 독자의 배터리 테스트 이렇게 합니다. 들어오고 맞추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네이비엘이라고 아시죠? 우스터 여자인데 그쪽 전기로 모든 배터리 팩을 다 테스트하고 재사용하는 이렇게 이제 도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인데요. 현재 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뭐냐면은 차가 이제 출고되고 이제 어느 정도 쓴 다음에 폐차한다거나 배터리 교환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해서 재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은 재활용을 위해서 이제 뭐 폐기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행동은 저희 OEM에서 하고 있고요. 르노에서는 이제 여기서 재활용까지 가게 되면은 한 80%까지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재활용해야 되는 의미가 결국 자원은 재순하면 되지만 차량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80%를 재활용 대금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차가도 낮춰야겠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출 필요가 낮추는데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재사용하는 이제 판단 기준은 처음에는 차를 판매한 100% SOE치가죠. 비슷한 가지고 있는데 10년 정도 쓰면 한 70% 정도 줄어들 걸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어든 배터리는 이제 교체하거나 차량이 보통 폐기가 되거든요. 그 배터리를 이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관련 서비스도 있다. ESS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모듈 단위에서 다른 응용을 할 수가 있고. 쭉 사용을 하다가 한 40% 정도까지 그 배터리 장기 중에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리사이클을 합니다. 이제 필요한 소재들을 빼내고 버리고 다시 쓰고 그래서 최대한 80%까지 회수해서 또 다음 새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는 거죠. 결국 이게 수단분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차량의 부품들을 이제 이렇게 있는 저희 파트너사들이 있어요. 이 프랑스 기준이고요. 이제 국내에도 이거를 이렇게 조만간 셋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마 카본 풋프린트 아실지 모르겠지만 LCA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제품을 쓰는데 얘가 얼마만큼의 탄소를 가지고 있고 재활용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법제화가 되어 있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발표도 국내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 최대한 재사용이나 디유스, 리사이클링을 많이 써가지고 차량을 이렇게 만들고 하고 있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파트너사로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OEM 회사에서 잘 사는 구조가 아니라 이 모빌리티 이 산업계는 모든 이제 산업군 다른 회사들과 함께 이렇게 돼야만이 이 친환경으로 갈 수도 있고 자동차 시장이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그 재사용 기준이 있고요. 배터리를 가지고 충전소도 만들 수 있고 또 집에 연결해서 집에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공장에서는 배터리를 한 20-30개, 100개까지 연결해서 공장 연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드 전력망 회사는 상당히 이제 전기를 만드는 데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요즘 이제 인공지능 쪽 아시죠? 모르겠어요. 이제 수요 측도 인공지능 바탕으로 수요 측을 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전기를 안 만드는 거죠. 이거 전기를 다른 데 전기차에서 가져와서 운영함으로써 이제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내 전기를 이제 집에서 쓰고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질문이었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이 좀 오버해가지고. 예. 충전하고 과방전은 일반적인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보통 충전 관련해서 충전 쪽하고 차단이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개입은 사실 좀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의 정대범 책임연구원께서 화제 사례를 통해서 본 재사용전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까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정재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화재 사례 관련해서 이제 재사용자 안전성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좀 다시 세팅만 해주시겠어요?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엄연식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제 지난 9월달에 기재부에서 이제 그 내분 그 보도자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용호 배터리는 재제조, 재활용, 그다음에 재사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재활용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리사이클링 원료를 추출을 하는 이제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제조는 같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재사용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재사용을 할 때 ESS를 EV로 재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EV의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파일 자체가 전류 프로파일 자체가 굉장히 플럭세이션이 심하죠. 근데 ESS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그 스테이블한 그런 전력들을 좀 이렇게 충만경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레이트 측면, 그다음에 그런 플럭세이션 측면에서도 대부분 다 재사용은 EV2 ESS로 이어지는 게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KC1003이라고 하는 표준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올해 10월 19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그 사용 배터리의 경우에는 재사용 전지의 경우에는 이제 통상 규제 실증 특례 혹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진행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행위 자체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존까지 EV2 ESS를 진행을 했을 때 ES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 검사를 받게 되는데 해당 사용자 검사를 받을 때 KC 성적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KC 성적서를 기본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실증 특례를 통해서 그간에 이제 임시 안전 기준안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실증 특례를 받은 몇몇 기업들만 좀 그 해당 그 업무들을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올해 10월 19일부터는 KC1003이라고 하는 표준에 따라서 해당 표준을 만족을 하게 되면 굳이 규제 실증 특례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익탁 총리께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배터리가 이제 등록제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해당 구역이 이제 카트리 즉 자동차 안전정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등록제가 되는 게 뭘 의미하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등록된 그 어떤 제품은 하나의 자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자동차 등록증을 이렇게 증서로 내밀면서 사고 팔게 되는 거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등록제가 되면은 그 배터리 그 증서, 등록증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 팔 수도 있고 리스 사업도 할 수 있고 등등의 그런 방법이 좀 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2020년도까지 출고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배터리를 지자체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1년부터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반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되게 애매해져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EV 배터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폐차장에 따라서 반납으로 얼마를 받는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배터리 경우에는 그렇게 바뀌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업화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기존 내연기관에서 그런 그 폐차 업무를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배터리 제조사, 자동차 제조사,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가던 패커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해당 부분에서 저희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규제 실증 승례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규제 실증 승례 총 한 20개 정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기업으로 치면 약 40개 정도의 기업들이 이미 이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지금 저희가 사실은 국가기술 표준업 마음으로 저희 KTL이 같이 지금 현재 전국을 돌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공청회나 설명회를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은 질문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오늘 안전 관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가 터지면서 이제 실제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 ESS도 굉장히 많이 터졌었고 그다음에 골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 제조사가 뭔가 좀 기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셀 제조사가 아니라 팩 제조사가 기책을 가지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던 그런 이력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가 터지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EV2 ESS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ESS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ESS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범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들어왔던 그 FRU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조정하는 거죠. 이건 이제 한전에서 보통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알고 계시는 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연계되어 있는 신재생 연결입니다.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주파수 조정. 이라고 제가 FR용이라고 말씀드리고 피드 정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피컷을 하면서 평소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전력이 낮에는 100이고 밤에는 0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밤에 50만큼 저장을 했다가 낮에 피크를 50만큼 깎아주면은 100에서 50이 깎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력 요금이 50%가 아니라 60% 70% 이상 절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대규모의 그런 공장에서는 해당 피크톤용 ESS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김덕 분야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ESS 같은 경우에 지금 RPS 제도에 따른 RC 자격치 즉 보조금이 없어졌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 EV 같은 경우에도 화재 나고 있죠. 났었고 근데 EV 시장은 안 죽어요. ESS도 화재가 났었는데 ESS 시장은 죽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의 지급 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쪼록 이런 ESS 시장 자체를 버릴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스마트 그리드 혹은 이런 신재생 연경으로에 따른 그런 리뉴어블 에너지를 갖다가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그 에너지를 갖다가 그리드 즉 전력망에다 흘리려면 ESS 그냥 필수적이에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분산에너지법 관련해서 개정이 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ESS가 다시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기차용 전기차용 셀로 ESS를 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가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싼 배터리, 예를 들어서 중산 LFP나 이제 뭐 기타 그런 싼 배터리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제한이 되는 건 바로 이 재사용 배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배터리 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열폭주가 일어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열폭주는 통상적으로 뭐 열에 의한 부분,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카니컬한 부분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열에 의한 거는 외부에서 이 정도 열원이 가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이제 열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들은 분리막, 그러니까 양극과 극 사이에 있는 분리막들이 약간 열에 의해서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내부에서 쇼트가 나면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보통은 EV 기준, ESS 기준의 중대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200도 이상은 올라가야 됩니다. 최소. 근데 저희가 통상적인 그런 환경 내에서 20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터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정기적인 충격이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EV도 마찬가지고 ESS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폭주전 시험이라는 시험들을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2016년도에 갤럭시 노트7이라는 휴대폰이 불이 났었죠. 그 당시 굉장히 좀 문제가 좀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사고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고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면요. 첫 번째 A사의 경우에는 이런 급판이 휘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B사의 경우에는 용접을 했을 때 용접 돌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트리거가 뭐냐면요. 압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급판이 휘었었어요. 근데 용접 돌기가 되게 높았어요. 용접퍼가 되게 높았어요.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럼 바로바로 안 터지죠? 결론적인 마지막 트리거는 압력이거든요. 이 압력은 어디서 온 압력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이 양극에 따라 음극으로 가면서 충전이 되고 음극의 양극으로 가면서 이제 그 방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리튬이 음극으로 가게 되면요, 음극의 부피가 좀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서 셀 전체가 약간 부풀어 오릅니다. 그 현상을 저희가 스웰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예전에 휴대폰 쓸 때 보면은 휴대폰 되게 많이 부풀고 배터리 많이 부푸는 현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못 부풀게 메커니컬이 막아놨습니다. 자, 부풀어야 되는데 못 부풀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힘은 어디로 갈까요? 내부로 갑니다. 그 내부에 따라, 근데 내부에 디펙트가 있는 상황에서는 내부 압력이 작동하게 되면 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내부 압력 자체를 갖다가 꽉 조여놓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무한대로 부풀게 만들어버리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부풀게 되면서 전액이 누액이 되거나 혹은 뭐 기타 그런 다른 등등의 그런 이슈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는 EV, ESS 저희 휴대폰 노트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부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메커니컬한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압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겠죠. 자,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1차 사고조사, 2차 사고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그런 충격에 따라서 보호체가 기울이 되면서 외부 단락이 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기본적으로 릴레이랑 퓨즈의 선정이 잘못되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PCS라고 하는 이제 ESS와 연결된 전력 변환 장치가 그 암달락이 혹은 이제 절연이 깨지면서 이제 순간적인 큰 서지열로 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큰 전류들이 왔을 때 막아주는 소자는 퓨즈죠. 퓨즈가 다 끊어져야 됩니다. 근데 퓨즈가 빨리 못 끊어진 상태에서 릴레이가 그걸 못 버티고 빵 터집니다. 거의 터진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릴레이 양쪽에 있는 부스바들이 위로 탁 들리면서 금속 외압과 같이 맞닿으면서 외부다가 쾌로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화재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압력받은 해보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바로 그 압력과 관련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가 1차 사고조사에서 충격량 범위가 넓고 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2차 사고조사에서 높은 충전율 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3차 사고조사의 결과로서 이제 충전율 제한을 보증수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SOC가 됐던 보증수명이 됐던 뭐 DOD가 됐던 어찌됐든 간에 배터리의 운용 범위 자체를 갖다가 위에가 있는 경우에 좁히라는 거예요. 왜 좁혀야 되느냐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요. 셀 자체에 뭔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트리거가 압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갖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아니면은 그 디펙트 자체를 다 없애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화재의 대부분이 다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셀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전량 리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V 배터리 중에서 터지는 일부 모델이 있었죠. 근데 요즘 터지는 소식 못 들으셨죠? 기본적으로 전량 리콜했을 때 화재가 안 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전량 리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압력을 줄여줘야 되겠죠. 압력을 줄이려면은 충전율 자체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이 충전율을 다시 낮췄다가 높이고 이러면서 저희가 1차 사고조사에 끝나지 않고 2차 사고조사, 3차 사고조사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재사용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원래 EV 배터리에 그런 그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엔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영역을 다 사용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물론 이게 경제성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하고 싶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더 낮춰서 사용하는 걸 저희 좀 레커멘데이션 한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수분이나 분진, 그러니까 이런 운영경이 잘 안 되면 화재가 날 수 있나요? 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케이스인지 살펴보게 되면요. 이건 저희가 정기전보다 전업시험장에서 시험을 진행한 건데 수분이나 분진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불이 날 수 있는가? 실제 불을 납니다. 자, 그럼 얘 메커니즘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DC 전압들이 보통 플로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압이랑은 아예 절연이 돼 있죠. 근데 절연되어 있는 게 공기로 절연이 되어 있어요. 공기 절연이죠. 근데 그 사이를 수분과 분진들이 채우게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절연 파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절연 파괴가 일어났을 때 일선 지락이 맨 처음에 한 군데에서 뭔가 지락 그라운드 폴트가 먼저 일어나죠. 걔를 일선 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선 지락이 났을 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절연이 측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데 이게 이선 지락이 났을 때 쇼트 에러가 생기게 되죠. 두 곳에서 지락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차 사고조사에서는 이런 뭐 배터리 셀 결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한 게 보시게 되면 저희가 배터리 충망전 범위가 넓고 만성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명기를 좀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SOC를 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2차 사고조사, 3차 사고조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한 이유가 사실 이런 그 오퍼레이션 레인지 자체를 계속 다시 또 넓히려고 하니까 저희가 2차 사고조사에서는 그 SOC 상향원 조치로 화재 발생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명기가 돼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EV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코나 EV의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리콜을 진행을 한 부분들이 리콜을 진행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특정한 제조 공장의 특정 시기에 제작된 배터리들에서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해당 시기에 있는 제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ESS하고 동일한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사용과 재활용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한번 하면요. 일단은 실제 재사용을 진행을 했을 때 사실은 중간중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쇼트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작업자가 실수로 놓쳤을 경우에는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게이트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나 게이트들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냐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전압의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IR,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 전원 측정을 하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절연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외관을 원하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전압의 변화를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예를 들어 그런 배터리들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 보통 소금을 했다가 침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분재를 시켜요. 근데 저희가 보통 시험할 때는 0.6몰로 진행하게 되는데 0.6몰 같은 경우는 바닷물 농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화재가 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런 농도로 실제 저희 원에서도 이렇게 좀 이슈난 배터리들을 다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안전성 시험이 끝난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수주에 담아서 방제를 시키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실 때 뭔가 이슈한 배터리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염수 관계들을 통해서 폐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대피, 임명하기 이런 부분들은 좀 당연한 이야기들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ES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그 해외에서도 좀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ESS가 터졌어요. 터진 것까지는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때는 소방관들이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왜 다쳤느냐? 불을 끄러 들어가서 다친 거죠. 그래서 저용 같은 경우에 사실은 불이 나면은 불이 다 꺼질 때까지 문을 닫아놓고 그냥 그대로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불을 끄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중앙소방학교나 소방청에 강의를 나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화재난 배터리 자체에 불을 소화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주변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게 가장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 쪽에서 지금 그 팩 내에다가 반창 노즐들을 통해서 이제 소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 셀이나 모듈이 있고 다른 셀이나 모듈로 전이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APS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진입하려던 분이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 브레인 인저리도 있고 아이 눈도 다치고 머리도
다치시고요. 그다음에 갈비뼈도 부러지고요. 전부 다 부러졌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다쳤던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종합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하나의 셀이 좀 내부다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열폭주가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전이가 일어나고 전체 화재로 이어지는 건데 1번 자체가 발생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 영역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셀 제조사 영역이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2번과 3번의 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폭주가 됐다. 한 셀이 열폭한 거는 막 끊기가 그냥 어려워요. 근데 다른 셀 혹은 다른 모듈로 전이 되는 걸 막는 게 이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화 시트나 아니면 주스망지를 선택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들이 효과가 안 좋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을 끄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1차 사고조사 대책, 그다음 2차 사고조사 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퍼레이션 레인지, 그러니까 뭔가 부품을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의 그런 R&D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오퍼레이션 레인지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셀이다 혹은 뭔가 문제가 있는 모델이다 생각하면 전체 다 리콜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오퍼레이션 레인지 자체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건 더 작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EV는 전기자동차 관련 전기업체 및 유관기업에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 책자 뒷면에 세미나 만족도 조사와 전기차 교육 및 자격증 관련해서 QR코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설문조사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우스패드와 USB를 기념품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잠시 시간 내주셔서 설문에 넣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즈 트레이닝이 근데 좀 다르지 않아요? 기술 트레이닝 같은 분야에 지금 계속 있으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넘어왔더라고요. 네, 많이 왔어요. 제가 홍보를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속상하다. 돈은 돈 들었습니다.